평생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 왔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부족한 기분이 드네요. 이 말은 58세에 퇴직한 한 은행 부지점장이 한 말입니다. 남의 돈을 불려주고 자산 관리를 조언하던 전문가였지만 막상 자신이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몇 억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나는 평균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까? 몇 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마 많은 50대, 60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자산 순위를 보면 대충 감은 잡히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입니다. 오늘은 58세에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이 직접 겪은 고민과 현재 5060대가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자산 규모가 같아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50대, 60대의 평균 자산 수준. 먼저 우리나라 50대, 60대의 평균 자산 수준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50대 평균 자산 약 56억 원, 60대 평균 자산 약 45억 원, 부동산 포함 금융 자산은 12억 원 내외. 이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정작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퇴직 후 몇 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쓰는 경우 20년간 최소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가족 지원 비용, 예기치 않은 지출을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산이 같아도 전혀 다른 은퇴 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 사례 1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58세 어씨 퇴직 전 금융자산 7억 원. 어씨는 58세에 은행에서 퇴직하며 약 7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은퇴 후 돈을 굴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씨의 선택. 3억 원을 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하여 월 10만 150만 원의 배당소득 확보. 2억 원을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으로 운영. 2억 원은 필요할 때 사용할 생활비 계좌로 유지.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15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일거리로 금융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어 월 300만 원 이상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단순히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4. 사례 20억 있지만 불안한 60세 B씨 퇴직 전 자산 10억 원. B씨는 60세에 퇴직할 당시 총 자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문제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의 상황. 7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본인 거주. 2억 원은 상가 건물 투자 월세 수익 100만 원. 금융 자산은 1억 원 예금과 펀드. B씨는 처음에는 월세와 예금 이자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을 합치니 월 400만 원이 필요. 상가 월세 100만 원과 예금 이자로는 부족해 결국 자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 결국 그는 본인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돈 걱정 없는 은퇴를 꿈꿨던 계획과 달리 점점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노후 준비 시 반드시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5.
사례 3-5억 원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62세 C씨. C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는 미리미리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생활을 단순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C씨의 선택. 지방으로 이사하여 주거비 절감 월세 30만 원. 소비 습관을 바꿔 월 200만 원 이내에서 생활. 퇴직 후에도 가벼운 유튜브 콘텐츠 제작로, 소득 창출. 결과적으로 그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노후의 질은 자산 규모보다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6.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 플랜. 몇 억 있어야 노후가 걱정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5억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10억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유동성을 고려해라.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 것.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라. 58세에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도 결국 이 점을 깨닫고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 58세 은행 부지점장이 깨달은 것. 1.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퇴직 전에 7억 원 정도 모아뒀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 돈이 과연 2030년 동안 충분할까?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58세에 은퇴한 은행 부지점장이 한 말입니다. 평생 돈을 다루던 사람이지만 막상 자신의 노후 준비는 예상보다 허술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산 규모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핵심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몇 억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세우지만 사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2.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산 규모에만 집중하고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굴릴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씨 자산 7억 원 금융상품과 배당주에 투자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확보. B씨 자산 10억 원 부동산에 9억이 묶여 있어 월세 100만 원이 전부. C씨 자산 5억 원 생활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의로 월 150만 원 추가 소득 확보. 이 셋 중 누가 가장 여유롭게 살까요? 의외로 어씨와 C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10억이 있어도 그 돈이 묶여 있거나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가진 돈이 없다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5억이 있더라도 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당신의 노후,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배당과 이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2.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을 통해 소득 만들기. 3. 고정 지출을 줄이고 지출 패턴을 바꾸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볼까요? 4. 사례 1. 58세 은행 부지점장, 금융자산을 활용해 월급처럼 받다. 어씨는 퇴직하면서 7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죠. 이 돈을 그대로 두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어씨는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정기예금을 활용해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씨의 투자 방식. 3억 원을 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해 연 57% 수익 월 120만 원. 2억 원은 채권과 예금으로 안정적 운용 월 50만 원. 2억 원은 필요할 때 쓰는 비상자금. 이렇게 함으로써 어씨는 매달 170만 원,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여기서 핵심은 원금을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5. 사례 2 60세 퇴직 공무원, 하지만 돈 걱정이 끝나지 않다. B씨는 60세 공무원으로 은퇴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부동산도 있었고 자산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돈이 모자랐습니다. B씨의 문제점. 7억짜리 아파트에 거주 유동성 부족. 2억짜리 상가에서 월세 100만 원 수입. 금융 자산은 1억 원 예금 펀드. 퇴직 후 몇 달은 괜찮았지만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을 계산하니 매달 35만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월 100만 원 연금뿐이라서 적자 상황이었죠. 결국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 많다고 노후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무용지물이다. 6. 사례 3 62세 자영업자, 지출을 줄이고 가벼운 일을 하며 만족한 삶. C씨는 62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남은 자산은 5억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는 소비를 줄이고 가벼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C씨의 전략.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해 주거비 절감, 월세 30만 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도보생활. 은퇴 후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로 월 150만 원 추가 수입. 이 덕분에 그는 월 200만 원 이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추가 소득 덕분에 자산을 거의 쓰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훈 무조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출을 조절하고 작게라도 소득을 만들면 불안이 줄어든다. 7.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소비 패턴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하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여유롭다. 소비를 조절하면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했다면 단순히 몇 억 있어야 할까? 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신의 노후, 잔고가 아니라 현금이 흐르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젊었을 땐 당연하다고 여겼던 월급 생활이 끊기고 퇴직 후 연금 외에는 뚜렷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 입장에선 그 마음은 더욱 복잡합니다. 가진 걸 털어 도와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하고 모른 척하자니 자식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만 깊어지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으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여유는 생기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 남는 건 후회와 불안뿐입니다. 반면 연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안전망입니다. 그 흐름만 잘 지켜도 자녀를 도울 여유, 내 삶을 지킬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정자 가명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자녀 셋의 결혼 자금과 보증금, 대출 상환 등으로 절반 넘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땐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버는 것도 빠듯했으니까.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그때서야 국민연금을 연기 없이 수령하기 시작했죠.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 삶이 조금 안정됐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5세의 이병철 가명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목돈을 꺼내 쓰는 대신 매달 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도와줬다면 지금은 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연금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이 아닙니다.
가족의 위기를 버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반면교사입니다. 퇴직 후 3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60대 후반의 송모 씨는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본인은 결국 70세가 넘어 기초연금 외에는 아무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로활동을 다시 시도하지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70만 원이 넘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걸 그랬으면 지금처럼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혼합 수령. 많은 사람들이 목돈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택합니다. 운용하면 더 불릴 수 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운용이 아니라 소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질병, 집 수리 등으로 순식간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심리적 여유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자녀에게 보태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돈을 줘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지요. 반면 목돈으로 한 번에 2천만 원을 쥐어주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도움은 지속성이 있을 때 효과적이지 소진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물론 자녀가 힘든데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와야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 자체로 자녀를 위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올라갑니다. 퇴직연금도 연금형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상이면 연금 계좌로 이체 후 자율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고정성이 높은 연금을 보유한 분들은 목돈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와의 기대 조절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내 여유 범위 내여야 하고 그것이 끝없는 희생이어선 안 됩니다. 연금으로 조금씩 도와주되 자녀도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돕는 일입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둔 당신, 만약 혹시 애들 도와주려면 목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목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부모의 안정감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은 곧 힘이고 꾸준함은 곧 신뢰입니다. 그 믿음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고민하십니다. 이걸 연금으로 매달 받을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까?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생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1. 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먼저 현실적인 수치부터 살펴보죠.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만 70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점을 늦추면 1년에 7.2%,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 수령 예정인 분이 만 65세까지 연기하면 월 수령액이 약 136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늦게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은 세후 수익률이 높습니다. 연금형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만 부과되지만 일시금 수령 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과세 부담이 커지고 손실 리스크까지 함께 따라오죠. 즉, 연금은 절세와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2.
목돈이면 자식 도와주기 좋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학자금. 그런데 여기엔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 준 목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가 가진 목돈은 가용 자산으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타인의 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하죠. 반면 연금은 매달 고정된 금액만 나옵니다. 이건 곧 자녀에게도 기대치를 조절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엄마 아빠는 매달 150만 원 연금이 전부야.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녀도 현실적으로 요청을 줄이고 스스로 설 수밖에 없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면 자녀의 자립 능력까지 빼앗을 수 있다. 연금은 적절한 심리적 거리두기와 지속 가능한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3. 연금 수령, 이렇게 준비하세요. 실제 수령 전략에 대해 좀 더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수령 시기 조정 전략. 만약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15년 연기에서 수령액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보세요. 특히 건강 상태가 좋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수령 총액에서 유리해집니다. 퇴직연금은 연금형으로 전환. 퇴직연금 DC형, DB형, IRP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에 넣어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얘 IRP에 넣고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시 3.35, 5%의 낮은 세율 적용. 연금 수령 자산 흐름 만들기. 매달 200만원 국민연금 외에 소형 월세 수입 50만원, 배당 20만원 등 복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고 자녀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돈 유혹주의 자녀가 사업에 쓰겠다. 급하게 필요하다 해도 목돈은 반드시 상한선을 정해두고 원금 회수 계획이 있을 때만 부분 지원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형 수령 구조 만들기 IRP, 연금 저축 등으로 연금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연금 상품도 사업비와 수령 개시 나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 고려,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입니다. 그만큼 돈이 오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단순한 돈 받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노후를 지키는 생존의 기술이고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한 전략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지켜줍니다. 목돈을 한 번에 던져주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곁에 머물며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50대에 접어든 지금 이제 와서 뭘 준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겁니다. 60대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후회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정작 자신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현실이 주는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50대는 늦었다고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남은 기회에 올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안정을 만듭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법. 50대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퇴직 후를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대라도 늦지 않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자산 관리에 재정비로 연금 안정성을 확보한 52세 직장인.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 52세는 퇴직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선배의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직접 목격한 후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신의 지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매달 쓰던 외식비, 취미비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자산을 채우기 위해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IRP 계좌에는 4천만 원이 쌓였고 주식과 채권을 조화롭게 배분한 투자 전략 덕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년 후에는 퇴직금과 합쳐서 1억 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며 삶의 활력을 찾은 56세 여성. 정 씨 56세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했지만 그녀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낼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재밌게 하던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강의를 제공했지만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유료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매달 약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후 준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고 보니 수익도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늙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훈.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식을 찾아보세요. 노후에도 충분히 돈을 벌며 즐길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꾸어 노후 준비에 성공한 50대 부부. 한 부부는 20년간 자녀 학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큰 자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에 빈곤한 삶을 우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가장 먼저 생활비에서 낭비되는 항목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와 자주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등의 비용을 줄이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모은 돈으로 5년 만에 퇴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퇴직 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훈. 사소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노후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작게 시작하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투자하거나 저축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돈이 되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강의, 컨설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5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대는 노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로서 50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자산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현재 가진 자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곳에 묶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한다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집, 퇴직금, 연금 등 고정 자산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큰 대출이 있다면 집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3세 직장인은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이 2억 원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집 대출 1억 5천만 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그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남는 돈으로 IRP 계좌에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고 5년 만에 1억 원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조언: 지금 가진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세요. 2. 노후의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부담은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차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지나친 취미비 등은 조정 대상입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58세인 이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대형 SUV와 해외여행을 유지하며 고액 생활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됐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수익은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생활비를 줄였다면 이 부부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조언: 자동차는 필요 최소한의 크기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세요. 보험료는 보장 내역을 점검해 중복된 항목을 줄이세요. 여가비는 해외 대신 국내 대체로 바꾸는 등 현명하게 조정하세요. 3. 수익 창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는 여전히 충분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은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간단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을 늘려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조언: 기존 직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은 반드시 플랜 B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뿐이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정확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세요. 예를 들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50대에 시작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계획을 세우세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늘리세요. 5. 건강을 관리하세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노후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일 30분의 운동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6세에 퇴직한 A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엔 병원비로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게 되면서
노후 자금이 점점 고갈됐습니다. 만약 조금 더 건강을 미리 챙겼다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삶의 질도 더 높아졌을 겁니다. 조언.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지나친 음주와 고지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5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에 첫 발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60대 그리고 그 이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카 생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멋진 캠핑카를 끌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 캠핑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은퇴 후엔 저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어떤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낭만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더라고요. 특히 은퇴 자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가족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캠핑카 생활을 선택해야만 했던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은퇴의 덫, 캠핑카에서 시작된 끝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삶이 왜 예상보다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실제 사례도 곁들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낭만과 현실 사이의 간극. 사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돌발 비용이에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확실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니 정해진 연금이나 저축을 깨서 생활해야 하는데 캠핑카 유지비가 생각보다 꽤 듭니다. 차량 세금, 보험, 캠핑장 이용료, 주유비, 수리비 여기에다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한 달만 살아봐도 의외로 많죠. 그리고 이런 비용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아끼자 생각해도 막상 길 위에 있으면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좀 놀자, 저 맛집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캠핑카가 언제 고장 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긴급 수리비가 터지면 완전히 난감해지는 거죠. 2. 사례 1 내 집을 팔고 캠핑카에 올인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원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아예 집을 팔고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자는 결심을 했죠. 더 작은 전세집이라도 구해놓고 나머지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해야 했는데 김 씨는 한번 사는 인생 언제 또 여행 다녀보겠냐라는 마음에 과감하게 집을 정리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경치를 보며 일어나고 아내와 둘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우듯 가고 싶은 곳을 다녔죠. 문제는 그 행복한 때가 생각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도 했고 조그만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비가 빠져나갔죠. 그리고 밤의 추위나 더위를 이겨내려고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김 씨는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매일 먹고 자는 방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감동도 서서히 희미해지더라고 토로했어요. 한참 뒤에는 더는 유지가 힘들어져서 결국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팔 때 꽤 인기가 있는 모델이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지만 이미 집값은 훌쩍 올라버린 뒤였죠. 김 씨 부부는 지금은 소도시 쪽에 월세로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전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시사점. 은퇴 후 수입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자산을 나눠서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부를 여행 자금으로 쓴다든지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사례 이 세컨드 라이프의 꿈이 좌절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원래부터 여행 블로그를 운영해왔고 은퇴 후에는 오지 여행을 다니며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를 마련해서 전국 혹은 동남아까지도 누비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죠. 특히 캠핑카 생활을 하면 인터넷 환경도 고르지 않고 전기도 부족해서 노트북 충전하기도 힘든 상황이 잦았답니다. 여행할 땐 촬영을 해야 하고 편집하려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럴 공간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결국 콘텐츠는 제대로 못 만들고 가끔 여행 사진 몇 장만 올리는 수준이 되면서 수익은커녕 허리만 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을 이동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경로 변경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일정이 틀어져 스트레스가 쌓이고 콘텐츠 제작은 더더욱 뒷전이 되었죠. 체력도 나날이 떨어지다 보니 이 씨는 결국 차라리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시사점.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할 때는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는 낙관적 기대 대신 구체적인 실행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캠핑카 생활이 인터넷, 전기, 물 등 기본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사례 3 간병 부담을 피해 캠핑카로 도피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돌보길 희망했지만 본인은 내가 은퇴까지 했는데 이런 간병 생활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도망치듯 캠핑카를 사서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언젠가 한번 큰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막상 캠핑카에서 살아보니 잠깐은 자유롭고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서 도망쳐온 것 같은 죄책감이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밤들이 이어졌죠. 아플 때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차가 망가져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아내와의 관계는 크게 틀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더 건강이 악화되셨죠. 한마디로 캠핑카로의 도피는 현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사점. 은퇴 후에도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5.1 구체적인 재무 계획. 가장 중요하지만 늘 귀가 아플 만큼 듣는 얘기가 돈 관리죠. 그래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 가능한 지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모두 대비해야 해요. 기본 생활비, 임대료, 식비, 공과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의료보험만 믿지 말고 별도의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행 및 취미비 은퇴 후에야 비로소 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인데 무작정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적정 예산을 꼭 계산해 놓고 월별 혹은 연간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5.2 주거 문제. 어디서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정 집을 팔고 캠핑카에 뛰어드는 건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단기 여행 형식으로 캠핑카 활용. 집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거주 공간은 마련, 월세나 아주 작은 전세 등. 캠핑카는 세컨드 옵션으로 두는 편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5.3 가족과의 소통. 퇴직 후엔 오히려 가족 간 문제가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캠핑카로 훌쩍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자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병, 육아 지원, 경제적 분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 미리 솔직하게 의논.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서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5.41과 취미의 균형. 사례 2에서 보셨듯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꿈꾸는 분이 많습니다. 캠핑카로 다니며 유튜브를 한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전기, 인터넷, 편집 장비, 안정된 촬영 환경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화보다는 오히려 취미에 무게를 두고 즐기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6.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은퇴 후의 캠핑카 생활이 왜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리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캠핑카 생활이 불행을 안겨주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자금이 있고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고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면 멋진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사기만 하면 내 은퇴 생활은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고립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허덕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해 나가야 진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때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함께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정말 캠핑카 생활을 꿈꾸고 계시다면 꿈은 이루되 현실적인 부분을 꼭 꼼꼼히 챙기셔서 행복한 길 위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